첫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법적 최대 한도로 확대하고 대중교통 카드 소득 공제도 늘립니다. 전기, 가스 요금은 인상하되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유가족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월북몰이를 한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신색깔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 도심거리에서 8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6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피해 남성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이후 주 4일 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국 등 해외에서는 주 4일제를 시험 운영 중인데 효과와 우려를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치솟는 기름값에 서민 부담이 가중되면서 정부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최대 수준인 37%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유가 상황까지 더해 고삐 풀린 물가 상승이 불러올 경제 후폭풍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도 2배로 높이고 공공요금 인상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나온 내용인데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말해주듯 회의 이름 앞에 붙은 비상이란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김충영 기자입니다. 새 정부가 휴일부터 가동을 시작한 첫 비상경제장관 회의는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30%에서 37%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 인하폭도 역대 최고 수준인데 법률상 최후의 카드를 동원해 더 낮춰야 할 만큼 고유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민생 물가 안정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조치로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발생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비 카드 소득 공제율도 현행 40%에서 80%로 대폭 높입니다.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긴급 수입 등의 조치에도 나섭니다.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는 24일부터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긴급생활지원금도 나눠줍니다. 대부분의 공공요금은 인상을 억누를 방침입니다. 철도, 우편, 상하수도 등 중앙,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의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다만 전기와 가스 요금 상승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혀 한전과 가스공사의 인상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이처럼 물가가 초비상인 가운데 국내외 금융시장에 들어온 빨간불도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예측이 힘든 상황에서 주말 사이엔 비트코인이 19,000달러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연말엔 14년 만에 처음으로 대출금리가 8%대가 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글로벌 물가 상승과 고강도 긴축의 파장은 점점 더 우리 일상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트코인은 어제에 이어 오늘 또 폭락하며 19,000달러 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18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코인은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10배가 떨어진 거죠.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려고 해요. 관망해야죠. 글로벌 인플레 공포는 금융시장을 연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으로 지난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각각 5.97%, 8.18%나 밀렸고 증권사에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했다가 담보 비율을 못 채우고 강제 청산된 반대 매매 규모는 하루 300억 원을 웃돌며 하락하는 증시를 한층 더 끌어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 연말 대출금리 상단이 8%에 진입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이른바 영끌족이나 비투족도 비상입니다. 대출자 10명 중 7명은 변동형 금리를 선택한 만큼 이자 폭탄에 그대로 노출된 상황입니다. 지금 연준은 계속 굉장히 고강도의 통화 긴축, 금리 인상 정책을 고수를 하고 있고요. 내년 경기 침체는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급 부족이 여전한데도 국제유가가 오히려 하락하면서
자산시장 붕괴와 경기 침체의 공포가 한꺼번에 우리 일상에 닥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이대준 씨의 유족이 이번 주 수요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정호 전 민정수석 등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유족 측은 이들이 해경을 압박해 이대준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거짓 발표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주원진 기자입니다.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실종된 지 사흘이 지난 2020년 9월 24일 해경은 이틀 동안 무궁화 씨 포에 함께 탄 해수부 직원 7명을 상대로 진술조서를 받았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에게 이 씨가 평소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냐, 개인 채무는 많았냐, 수영은 잘했냐 등을 캐물었습니다. 군과 경찰의 월북 추정 발표를 접했지만 동료들은 이 씨가 월북했을 리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직원은 이 씨 방에 저체온증을 막아주는 방수복이 그대로 있었다며 자진 월북 반대 정황도 진술했지만 해경은 진상조사 발표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20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어떠한 지침을 내렸다. 이 지침 때문에 해양경찰과 국방부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데 방해가 됐는지. 전직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가 해경의 정상 수사를 방해하고 월북 발표를 강제한 정황이 나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북한군에 의한 이대준 씨 피살 사건의 경우 억울해하는 유족을 생각해서라도 정치권이 진영 논리에 갇혀 싸울 게 아니라 진실규명을 하루빨리 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하지만 여야의 공방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월북몰이를 한다며 내로남불에 빗대 북로남불한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신색깔론을 꺼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해 공무원 유족이 대통령에게 쓴 편지 내용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과거 월북몰이와 민생을 망친 당사자로서 이제는 내로남불을 넘어 북로남불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월북이 아닌 증거를 가져오라는 건 중세 마녀 사냥 때나 쓰는 반지성적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TF를 이번 주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한치의 숨김도 없이 떳떳하다면 당시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데 적극 협조하면 됩니다.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다시 쟁점화하는 건 신색깔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친북 이미지, 뭔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소위 신색깔론적 접근이다. 여당이 민생과 경제 위기 국면에서 정략적인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특히 국민의힘 정보위원들도 사건 당시 첩보를 본 뒤 월북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보위 소속이었던 한 여당 의원은 정확히 판단할 자료가 제공된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이재명 의원의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여야는 정상적인 수사라는 주장과 정치 보복이라는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여야의 당내 상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혁신위원회와 공부모임 민들레의 출범을 앞두고 당내 갈등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결정이 임박하면서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지위고와 상관없이 모든 당원의 징계 관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윤리위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윤리위에 수사기관에 준하는 판단을 요구하는 건 당원 당규를 제대로 이해 못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는데 앞서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는 성상납 의혹을 심의할 주체가 아니라거나 경고 징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걸 겨냥했다는 해석입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이제 윤리 다루겠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네 가지 징계 가운데 제명만 최고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결정이 나올 경우 곧바로 대표직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당 혁신위는 23일쯤 출범이 예상되는데
선거 이후 개혁 과제를 우선해야 한다는 친윤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공천 문제까지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뒤 배현진 최고위원은 자잘한 사조직이라고 비판했는데 친윤계 의원 모임인 민들레도 출범을 앞두고 있어 당권과 국정 주도권을 놓고 당내 긴장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민들레의 60명 안팎의 의원이 참여 의사를 밝힌 걸로 알려지면서 이 대표 진영이 점점 고립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민주당도 차기 당권 경쟁을 놓고 벌어지는 갈등이 좀처럼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준비하게 되는 위원회 명단이 내일쯤 발표됩니다. 이재명 의원과 친문계의 대립에 당대표 후보군의 70년대생 그룹까지 난립한 상황이라 시작부터 거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김하림 기자입니다. 당권 도전이 유력한 이재명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자신의 지지 기반인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자는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당에서는 당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관철되기 필요합니다.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 하지만 친문 당권 주자인 전해철 의원은 현행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규칙을 바꾸는 것은 이와 같이 시기적으로 당면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일부 재선 의원들은 집단지도 체제를 주장하며 이 의원 견제에 나섰고 세대교체론으로 새 당권 주자로 떠오른 97그룹 의원들도 대의원과 권리당원 비중 축소 등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의원, 당연히 강성 민주당 지지층이죠. 권리당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강성 지지층들이죠. 민심 50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담아야 된다. 이낙연계 서른 의원은 출마를 공식 발표하고 강병원 의원도 출마를 시사한 가운데 친문계 중진을 포함해 97그룹에서도 후보들이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전대루를 둘러싼 신경전 속에서 민주당은 내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인선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첫 회의에 들어가는데 20여 명 위원이 분과별로 4-5명씩 배치돼 전대 룰 변경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전당대회가 우리 당의 당원들의 뜻을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비율이나 구조를 세심하게 논의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성희롱성 발언으로 회부된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이르면 내일 결정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법무부가 이번 주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모레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했는데 문제는 여전히 검찰총장은 공석이란 점입니다.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를 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검찰총장 패싱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대검 차장과 협의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21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인사위 소집 없이 1차 인사를 단행한 지 한 달 만입니다. 검찰 인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상 장관과 인사를 논의해야 하는 검찰총장 자리는 여전히 비어있는 상황. 법무부는 총장이 없어도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 대검차장과 협의하면 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총장 패싱 인사라는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는 한동훈 장관이 원하는 검찰을 만든 뒤 총장은 허수아비를 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정권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검찰 간부의 좌천 인사 움직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좌천을 위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회 정원을 늘리는 건 문제라며 매 정권마다 인사보복이 심해지면 검찰은 정치권 눈치를 더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인사위 직후 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하고 이어서 차장과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검찰 주요 간부 인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전 정권 관련 수사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검찰총장 공석이 한 달 이상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미 이 정부 주요 부처 블랙리스트 수사를 비롯해 전 정권 관련 의혹 수사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월 6일 김호수 총장 자진 사퇴 이후 검찰총장 자리는 40일 넘게 공석입니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장관이 취임하면서 전 정권 관련 검찰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가장 광범위하게 진행 중인 건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 부처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산업부 등 적어도 5곳 부처가 혐의를 받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이와 관련 이미 유죄가 확정됐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8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통일부, 과기부, 교육부 역시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최근 중앙지검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의혹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합수단이 부활한 남부지검은 디스커버리 펀드 등 전 정권 유력 인사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펀드 관련 범죄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중앙지검은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과 관련된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등도 현재 진행형.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지만 9월 검수완박 시행을 앞두고 검찰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네, 서울 도심 길거리에서 80대 노인이 흉기에 찔려 현재 위독한 상태입니다. 가해 남성은 범행 직후 자전거를 타고 도망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두 사람은 아는 사이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서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팔 입은 노인이 손수레를 끌고 길을 건너는 순간 검정색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한 손에 흉기를 든 채 다가옵니다. 잠깐 실랑이를 벌이는가 싶더니 갑자기 흉기로 노인을 공격합니다. 몇 차례 공격을 받고 노인이 황급히 달아나지만 쫓아가 다시 공격합니다. 노인이 주저앉고 나서야 자전거를 타고 사라집니다. 오전 10시 10분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대로변에서 60대 남성 A씨가 흉기로 8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금씩 걸어가다가 피하고 갔는데 피가 좀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여기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때서 보고 이제 숨을 흐는 거. A씨는 피해 노인과 아는 사이로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전거를 타고 도망친 A씨는 도주로를 미리 파악하고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의해 범행 30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목과 배 등을 크게 다친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어젯밤 경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불이 나 투숙객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7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불이 시작된 곳은 손님이 없던 빈 객실이었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건물 3층 창문 사이로 붉은 화염이 비칩니다. 또 다른 객실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경북 경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자려고 불 껐는데 타는 냄새가 나길래 창문을 내가 열고 이거 보니까 옆에 옆방에서 불이 창문으로 막. 이 불로 일가족 4명 등 모두 6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투숙객 20명도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이 시작된 3층 객실은 화재 발생 30분 전까지 투숙객이 머물렀습니다. 보통 그 사람이 오면은 한 2주에 한 번씩 오고 집으로 가면 항상 담뱃재가 그 바닥에 흘러져가 있고. 경찰은 담뱃불에 의한 화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주변 CCTV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8시 37분쯤에는 부산 서구의 한 모텔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50대 투숙객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빈 객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일한 탈북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직 한국 사정을 잘 몰라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 청소년 A씨는 지난해 8월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에 나섰습니다.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찾았는데 한 법률사무소가 고객을 만나 의뢰금을 받아오면 건당 10만 원을 준다고 해 일을 맡았습니다. A씨는 서울과 인천 등에서 4차례에 걸쳐 5,200만 원을 받아 사무실에 보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고 사무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었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사기와 공문서 위조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사회생활 경험이 전혀 없고 세상 물정에 밟지 못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90% 이상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그게 어떻게 돌고 어떤 방법이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재판부는 A씨가 북한을 홀로 탈출해 사촌 언니 한 명 외에 남한에 가족이나 일가 친척이 없다면서 A씨가 받은 건당 10만 원 보수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대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네,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됩니다. 운전하는 분들은 타이어가 많이 닳아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빗길 교통사고는 맑은 날보다 치사율이 높은데 특히 마모된 타이어는 얼마나 더 위험한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김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리던 25톤 트레일러가 휘청거리더니 앞서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순찰차를 덮칩니다. 지난 4월 26일 충북 제천 중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빗길 미끄럼 교통사고입니다. 빗길에선 타이어와 젖은 노면 사이에 수막이 생기는데 마모된 타이어는 수막 현상에 더 취약합니다. 트레드 홈이 없는 경우에는 수막 현상이 너무 빨리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운전자분들이 항상 체크를 하시면 실제 실험에서도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빗길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다 급제동을 했더니 새 타이어를 단 차량은 제동거리가 50m였지만 마모 타이어를 썼더니 30m를 더 미끄러졌습니다. 마모된 타이어는 급커브도 버티지 못해 차가 180도로 회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차가 굉장히 많이 미끄러져서 위험한 상황이 굉장히.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7년부터 3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비 오는 날 교통사고 치사율이 맑은 날에 비해 37.5% 더 높았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유치원에서 나오는 급식 음식이 너무 맵다며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인권위에 진정을 낸 일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의 급식 식단을 병설 유치원에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유치원생들은 매워서 먹지 못해 굶는다는 건데요. 인권위는 매운맛은 주관적이라며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송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에서 초등학생 2아이를 키우는 A씨. 지난해 유치원생이던 둘째 딸이 집에 오면 종종 배가 고프다고 해 이유를 물었습니다. 매워서 못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디저트만 먹고 왔다 그러고 이런 말들을 이제 하면 속상하죠. 이렇게까지 매운 음식 그대로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해당 유치원은 초등학교 병설로 초등학생과 같은 급식이 공급돼 왔습니다. 실제 한 병설 유치원에서 나온 적이 있는 급식 식단입니다. 고춧가루가 들어있는 육개장과 깍두기, 고추장아찌, 매운 소스 고기튀김을 빼면 매운 것을 못 먹는 아이들에겐 먹을 수 있는 반찬이 사실상 한 개뿐입니다.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지난해 교육부를 상대로 매운 급식 문제를 시정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매움은 미각이 아니라 통각이라며 아동에게 매움을 참게 하는 건 폭력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난주 매운 반찬 급식에 인권 침해 사항이 없다며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인권위는 매운맛이 주관적 판단이고 어느 정도의 매움이 아동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 모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인권위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고 인터넷 등에는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올해 79살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종종 건강 논란이 일곤 했는데 이번에는 자전거에서 내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몸 상태를 묻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상이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깡총 뛰기도 했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별장 주변 공원을 돌아보던 바이든 대통령. 모여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멈추려다 넘어집니다.
You okay, Mr. President? Oh, I'm good. Yeah. Keep up the good work. I keep on take these things off. I got my foot caught in it. 곧바로 일어나 반려견과 나란히 서고 중국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완화 문제를 묻는 취재진 질문엔 계속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시진핑 중국 주석과 대화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Yes, now I'm going to be talking to him. I will be. How soon are you talking to Xi? I ain't telling you. Have you made up your mind on China tariffs, sir? We're in the process of doing that. 하지만 이후로도 몸 상태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상이 없다는 걸 강조하려는 듯 깡충깡충 뛰기까지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관심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8일과 지난해 3월 전용기에 오르다 발을 헛디뎠고 지난 4월 대학교에서 연설을 한 직후엔 허공에 손을 내미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아무도 없는데 악수를 청한 것 아니냐 논란이 일자 청중을 향한 손짓이었단 분석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2020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엔 반려견과 놀다 미끄러졌다며 한동안 절뚝이기도 했습니다. 1942년생인 바이든은 올해 79살로 미국 역대 최고령 대통령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벌써 넉 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계속되는 대치 상황에 한반도처럼 종전 없는 장기전이 될 거란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뺏고 빼앗기고 또 되찾는 사이 민간인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길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확인한 백발의 아버지가 주저앉아 오열합니다. 러시아군의 폭격은 오늘도 민간인 마을을 덮쳤습니다. 도시 외곽엔 구덩이마다 시신이 가득 찼습니다. 집단 매장지는 북서부 키이우 외곽, 남부 마리우폴에 이어 이제 동부 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흙을 덮을 장비도 인력도 없다 보니 그냥 방치된 상태입니다. Я думаю, что это последние собаки, которые пришли не на свою землю. 먹을 물은 동났고 спички заканчиваются, освещения, света нету, воды нету, газа нету, мы бегаем за водой, бывает она приходит, возьмет. 민간인들까지 고립되기 일쑤지만 extremely difficult because the bridges into Ukrainian territory have all been blown.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는 꺾이지 않습니다. 서방국들도 무기를 지원하며 힘을 보탭니다. По причині того, що це є нове озброєння натовське, це піднімає дух нашим бійцям. 하지만 군의 규모나 전력이 열세이다 보니 전세를 뒤집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교착 상태로 버텨내는 것이 최선이란 회의론마저 나옵니다. 러시아는 독일, 프랑스 등으로 가는 천연 가스량을 줄인 데 이어 터키와 남유럽으로 향하는 송유관까지 잠그며 으름장을 놓고 있어 우크라이나를 돕는 유럽 각국의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쟁이 수년간 지속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는 지금의 한반도 상황처럼 승전이나 종전 없이 장기전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이미 공식 집계된 민간인 사망자 수만 4,481명에 이르고 실제로는 수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고통은 언제쯤 끝날 수 있을지. We lost our life, our safety. 뉴스7 포커스입니다. 네, 코로나가 근무 방식의 변화를 불러왔죠. 처음에는 재택근무가 가능하겠어 하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2년 동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이제는 카카오 등 IT 기업을 중심으로 주 4일제 근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다수 직장인들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 주 4일제를 이미 3년 전에 도입한 한 기업이 있는데 먼저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최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오후인데 사무실 군데군데 비어있는 자리들. 오늘 드림데이를 떠난 직원들의 자리입니다. 2019년부터 주 4일제를 도입한 이 기업에선 원하는 요일에 쉴 수 있습니다.
아기가 2명이 있거든요. 일이랑 삶의 균형이 조금 잘 되고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업무 시간은 줄었지만 업무 효율은 늘었습니다. 버리는 시간 없이 집중도를 높여 근무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제 주 4로 변하면서 잠깐 쉬는 시간들을 조금 줄이다 보니까 아웃풋은 유지가 되고 매년 150명씩 추가 인력을 채용해도 매출은 25% 이상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재택근무와 유연근무가 보편화되면서 IT나 출판업계를 중심으로 월요일이나 금요일 반나절만 근무하거나 격주로 금요일을 쉬는 주 4.5일제 근무도 등장했습니다. 대기업도 주 4.5일제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일부 배달업체들도 주 32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좋은 컨디션으로 몰입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계속해서 회사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대체로 생산성이 올랐다는 긍정적인 평가 속에 팬데믹을 기점으로 놀 땐 놀고 일할 땐 일하자는 기업 문화가 국내에도 번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최연영입니다. 사실 20여 년 전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전환할 때도 여러 진통이 있었죠. 주 4일제로 변하는 건 역시 생산성과 양극화 문제가 대두됩니다. 영국과 미국 등은 우리보다 앞서 주 4일제를 실험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이어서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의 한 맥주 공장. 직원이 발효기에 홉을 쏟아붓고 필터 탱크에서 원료를 꺼냅니다. 이 공장은 최근 주 4일제를 시험 도입했는데 하루 업무량은 늘었지만 직원들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We might have to just compact our workload into smaller time frames, which might be a little harder, but I honestly can't see that as a bad thing. 영국에선 이달 초부터 70여 개 기업에서 3,300명이 주 4일제 시험에 돌입했습니다. 근무 시간을 80%로 줄이는 대신 생산성과 임금은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The real question is, will the productivity increase of losing a day, will that boost the output that you've lost from that day? 올해 말엔 스페인과 스코틀랜드 등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구인난이 심화된 미국에선 캘리포니아주가 500명 이상 사업장에 주 4일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역시 근무 형태가 최근 다양해지고 있지만 주 4일제 공론화는 갈 길이 멉니다. 생산성이 항상 없이 단축하면은 임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근로시간만 줄어들면 기업이 생존하기도 좀 쉽지는 않겠죠. 더불어 주 4일제 소외계층고와 임금 감소 우려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취임 40일째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잔디광장에 인근 주민과 직장인들을 초청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장터도 꾸려졌는데 이 당초 함께하기로 했던 김건희 여사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채연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 어린이들과 지역 주민 등 400여 명이 모였습니다. 2층 대통령 집무실 완공을 기념해 새로 이사온 대통령이란 주제로 집들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야생동물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림이 아주 멋진데. 얘는 뭐지? 이 동물은? 늑대예요.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도 관람한 뒤 용산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여한 먹거리 장터를 둘러본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 인사와 함께 행사에 초청된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들을 언급하며 세계 시민 연대의식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전부 내일로 좀 생각을 하고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행사에는 당초 김건희 여사도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따로 챙겨야 할 일이 있어 부득이하게 불참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윤 대통령과 영화 관람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7번의 공식, 비공식 일정을 소화했는데 야권에서는 조용한 내조와 제2부속실 폐지 약속을 어기려는 광폭행보라며 비판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내일 청문회 기한이 마감되는 박순애, 김승희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모레 재송부할 예정입니다. 야당이 응하지 않으면 청문회 없이 임명할 가능성도 있지만
당분간은 국회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황정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도어 스태핑이 무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매일 아침이죠. 기자들과 약식으로 일문일답을 하는데 그걸 도어 스태핑이라고 해요. 근데 무덤이란 말은 또 뭡니까? 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한 주장입니다. 내세울 것 없는 용산 비서실이 홍보에만 열을 올린다. 스스로 판 자기 무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답형이나 주절주절 답변을 할 수 있어서 큰 사고를 예견하고 있다. 1일 1실언 제조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름 권고라면서 지적을 했는데 상당히 가시가 돋쳐 있죠. 네, 글쎄요. 그 대통령이 기자들과 대화하는 걸 부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나 싶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과거 후보 시절에 했던 말실수를 떠올리는 것 같아요. 네, 마침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비슷한 경고를 했습니다. DJ도 각국 정상과 통화할 땐 외교부나 비서실이 써준 원고를 그대로 읽었다면서 원고를 안 읽으면 사고가 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반드시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큰 실수를 하게 될 것이다. 근데 현장 기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들 입장에선 소통을 자주 하겠다는 대통령을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네. 지난 정부 때는 대통령이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매일 아침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여기서 거론된 현안들이 청와대 관계자 발로 기사화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이게 누구 뜻인지 좀 애매하게 다가온 측면도 적지 않았고요.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오해나 곡해의 여지가 줄어든 건 분명해 보입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국가 정상 간 통화 등을 언급했는데 윤 대통령도 현재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선 가급적 답변을 자제하고 있어서 다소 핀트가 맞진 않습니다. 취임 후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도어 스태핑을 했죠? 총 17차례 했습니다. 17차례. 앞으로도 계속 할 테고요. 근데 정말로 좀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까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갖고 있는 파급력을 감안하면 생각해 볼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대통령이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 언급하게 되면 정부 조직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좁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발언도 여지를 남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안에 대한 솔직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서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도어 스태핑이 무덤의 느낌표는 이제는 안 하는 게 무덤으로 정했습니다. 네. 출퇴근길에 시민과 소주 한잔하고 무등산, 팔공산에서 산행도 함께 하겠다고 공약했던 사람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이런 소통 행보를 어찌 보면 윤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으로 실천하고 있는 건데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공감을 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백악관처럼 이런 전통이 자리 잡게 되면 후임 대통령도 이제 안 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조국에게 침뱉는 언론입니다. 최근에 유시민 전 이사장이 저런 말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한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침을 뱉는 것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한 칼럼 속 문장을 언급하면서 자신과 조국 전 장관에게 이런 침뱉기 보도가 많다고 했습니다. 어떤 보도가 그렇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지만 억지 비방이 많다고 뭉뚱그려서 지적했습니다. 사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언론 보도, 기자들의 보도가 누군가에게 침뱉는 보도예요. 그런데 특정 매체가 아니라 거의 모든 매체가 비판을 했는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사실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맞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조국 사태 초기부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일관되게 조 전 장관을 옹호해왔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처음 불거졌던 당시에는 유 전 이사장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최 총장은 유 전 이사장이 이렇게 수습하면 된다는 식으로 일종의 시나리오를 불러줬다고 증언한 바 있죠. 또 진중권 전 교수가 유 전 이사장에게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라고 알려졌지만 유 전 이사장이 대안적 사실을 제작하면 그게 새로운 사실이 된다면서 오히려 진 전 교수를 안심시켰다. 이런 이야기도 진 전 교수 책에 등장합니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허구 자기 환상 속에 좀 빠져가지고. 유 전 이사장은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거짓 주장을 해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전히 언론에 화살을 돌리는 것 같네요. 네, 지난 9일 재판의 쟁점은 유 전 이사장이 허위임을 알고도 발언했는지였습니다. 재판부는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선 유 전 이사장이 허위인 걸 알았고 비방 목적도 인정된다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유 전 이사장의 행보가 민주당의 연이은 선거 패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한겨레 신문이 6일 지방선거 이후 전문가들을 상대로 민주당 패배 요인을 물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이 조국 사태로 꼽혔습니다. 조국 사태를 더 키운 게 유 전 이사장의 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진중권 전 교수는 민주당에 유 전 이사장과 같은 스피커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조국에게 침뱉는 언론의 느낌표는 국화가세도 이 정도면 병으로 하겠습니다. 네. 유 전 이사장은 진보 진영의 여론 형성에 큰 영향력이 있는 인사로 꼽히죠. 국학아세라는 건 그릇된 학문으로 특정인이나 진영에게 아첨하는 걸 지적하는 말인데 누가 진짜 침을 뱉고 있는 건지 유 전 이사장도 한 번쯤은 생각해봤으면 해서 느낌표로 골라봤습니다. 네. 황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클래식계에서 잇따라 낭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세계적 경연대회인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했습니다. 역대 최연소 우승입니다. 박수영 기자입니다. Gold medal for the 16th Van Cliburn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Goes to Yoon-chan Lim. 임윤찬의 이름이 불리자 객석에서 박수와 함성이 터집니다. 만 18세, 반 클라이번 콩쿠르 사상 최연소 우승자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임윤찬의 우승은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준결선 당시 극도의 테크닉을 요하는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 전곡을 완벽 소화해 청중을 놀라게 했고 결선에서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으로 신들린 듯한 연주, 기념비적 명연이란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 라흐마니노프 3번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듣고 너무 충격을 받고 평생을 좋아한 곡이기 때문에 제가 피아노를 칠 수 있게 해준 제가 존경하는 모든 예술가들에게 바친다는 마음으로 연주했습니다. 2018년 클리블랜드 청소년 콩쿠르 2위, 2019년 윤희상 국제 콩쿠르에서 최연소 1위를 차지하며 일찌감치 음악성을 입증한 임윤찬은 특유의 대담한 곡 해석과 폭발적 에너지 때문에 괴물 신인으로도 불립니다. 작곡가에 대한 그 접근 방법이 굉장히 깊이가 있고 균형 잡힌 해석과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천부적인 재능 이런 것들이 잘 발휘가 되고 한국인이 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2017년 열린 직전 대회에서는 선우의 권이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요즘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는 영남 지역에 예상되고요. 내일도 충청 이남 내륙과 강원 내륙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비가 내리지 않는 시간이 더 길겠지만요. 짧고 강하게 내릴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남부 지역은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대구가 34도, 광주가 33도까지 치솟겠고요. 상대적으로 덜 더웠던 중부 지역도 내일은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은 낮 동안 30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5도가 더 높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장마도 시작되는데요. 내일 저녁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에는 전남과 경남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이후 주 후반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서도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2018년 12월 7일 투신해 숨졌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수사의 발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기무사의 사찰은 불법적 일탈 행위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 사건 의혹이 무혐의라고 결론 내립니다. 적폐로 몰렸던 이재수 전 사령관의 결백이 입증된 것이죠. 유족의 억울함이 어떨지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 정권이 말하는 적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주당이 요즘 보복 수사를 자주 언급하는데 당내 대응 기구도 만든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하면 적폐 수사고 자신들을 향하면 보복 수사라는 의미가 아니라면 적폐 수사와 보복 수사는 어떻게 구별하는지 민주당이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